현대자동차는 너무 스펙을 많이 본다. 뭐 웬만한 학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자격만 충족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서류 전형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 이제 자동차 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자동차 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자동차 대표적인 회사 현대자동차 또는 현대자동차 그룹사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합격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면접을 대비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 그래도 한번 지원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뭐 아시겠지만 예상은 했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다른 제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 과정, R&D라든지 매니팩처링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뽑는 인원들이 대부분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주로 어떤 전공자들을 많이 뽑겠어요? 이공계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입사원들을 선발할 때 어느 정도 인력들을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저 한 80에서 85명 정도가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비이공계 학생들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이공계 인력들이 많이 선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도 비슷합니다. 어떤 연구개발, 그 다음에 생산 부분, 그 다음에 영업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인원들을 선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여러분들 아마 지원하신 분들은 다 이미 봤겠지만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지난 상반기와 변하지 않았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런 3가지 항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살펴보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1번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기업들이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이런 거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적합도를 평가할 때는 뭘 보느냐, 어떤 전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왕 학교 대학을 다녔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안 좋은 학점을 받은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학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본인이 뭐 어떤 관련된 자격증이나 또 어학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관련된 실습이라든지 인턴들을 했던 사람들 또 뭐 때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지 요런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요즘에 흔히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들을 일정 부분 평가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기업에서는 채용을 할 때 이런 스펙만 갖고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경험들을 쌓은 사람들이라 그래도 우리는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의 가치관, 사람 됨됨이,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서류 전형에선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문항들이 바로 1번 문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단 이 지원자 이력서로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 스펙, 업무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말고 이런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됨됨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번 항목을 잘 정말 이렇게 공감되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볼 때 이런 스펙적인 부분들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또 선발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스펙적인 요소 외에 이 2번, 3번은 보통 뭘 보려고 하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고민을 했는지
또 거기 더 들어가서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고민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고요. 3번 항목은 뭐 질문에서 그렇지만 이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연구개발 차량 설계라는 게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구매 직무가 또는 품질 직무가 또는 국내 영업 서비스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를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걸 통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라는 거는 내가 이미 입사 지원서에서 썼던, 내가 뭐 지금 바꿀 수 없는 그런 이력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나에 대한, 내 그런 사람 됨됨이에 대한 모습과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제가 얘기했던 가치관의 인성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력서에서 이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력서에서는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력서에다가 내가 얼마나 책임감이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내가 얼마나 도전적인지 이력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인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얼마나 내가 지금 앞서서 제가 보여준 것처럼 자동차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3번도 이 직무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비단 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 동의를 쓸 때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지원하는데 이 회사는 누가 봐도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야, 리딩 기업이야. 그럴 경우에는요, 이 기업을 내가 왜 지원한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을 왜 지원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산업에 관심이 있으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업계 1위 기업을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현대자동차냐,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생각해도 제일 업계 1위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왜 현대자동차인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가 뭐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제 뭐 현대자동차 계열사라든지 또 다른 그 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할 때는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겠죠. 내가 왜 자동차 산업에 오고 싶은지, 근데 왜 업계 1인 현대차가 아니라 지금 이 회사에 오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산업군의 회사를 지원할 때도 항상 내가 1위 기업을 지원할 때랑 1위 기업이 아닌 곳을 지원할 때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이 1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아자동차 이런 네 가지, 이제 이런 네 가지 인재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가장 어울리는 것들을 끄집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러 회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자소서를 다 써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1번 자소서 항목을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뭐 그대로 글자 수가 다르니까 그 내용 비슷하게 이렇게 뭐 끼워 맞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다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돼서도 좀 여기다가 비슷하게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차이 중에 하나는 기아자동차는 연구개발 직무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 됨됨이, 인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번은 뭐 직무의 이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3번은 사실 취입자로 쓰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서 뭔가 서류상에서 평가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추가적인 질문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취입자라 그래서 뭐 대충 쓰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내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세 군데 회사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특성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분명히 다른 회사예요, 그렇죠?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근데 우리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거 안에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우리가
총괄본부라는 개념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본부는 두 회사를 아우러서 운영을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연구개발본부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본부는 기아자동차에선 따로 선발을 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선발이 돼서 대신 내가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될 때는 나는 현대차 소속이니까 현대차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내가 기아자동차 차종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현대차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속만 현대이지 내가 실제 하는 일은 기아차종, 현대차종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총괄본부가 뭐가 있느냐? 구매본부. 구매본부도 이제 총괄본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 뭐 팀으로 나누게 돼서 총괄본부 안에 뭐 1팀은 현대 관련된 부품을 구매하는 거고 2팀은 기아 관련된 부품을 구매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같은 경우도 이제 총괄본부 개념으로 돼 있어서 품질 총괄본부 안에 또 현대와 기아 이런 팀으로서 구분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직들은 뭐 경영지원본부 이런 거에 이제 각자 나눠져 있고 재경본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민감한 국내 영업본부 해외 영업본부는 당연히 이제 각자 나누어져서 운영이 엄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경우도 현대와 기아가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직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설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개발본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설계 직무예요. 설계 직무. 왜 그러냐면 이제 설계가 항상 이런 R&D 개발 업무의 중심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업무 강도가 좀 세겠죠. 왜? 본인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중심에서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은 조금 어렵긴 한데 대신 이제 이쪽에서 일하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구매라는 직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흔히 구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물건을 이렇게 소싱하는 거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를 치면 야 물건을 사니까 상경 계열이 잘 살까 아니면 이공 계열이 잘 살까 이분법에 생각해보면 그래 물건 구매를 싸고 저렴하게 이렇게 시장 논리를 이용해서 살려고 그러면 당연히 상경 계열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구매를 뽑으면요 한 90% 가까이 이공 계열을 뽑고요. 그 다음에 10% 남짓을 상경 계열을 뽑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 구매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완성된 부품들을 완성된 물건들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품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품 개발이 뭐냐?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새로운 차종에 대한 것들을 쭉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 도면을 만들고 시험을 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만들면요. 조립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하지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뭐 브레이크, 시트, 엔진은 뭐 현대차에서 만들지만 뭐 범퍼, 사이드 미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품들은 현대차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계열사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혼자서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현대자동차 R&D에서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서 바로 이 구매 담당자가 그 도면을 가지고서 내가 맡은 파트에 그런 업체에 찾아가서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올 자동차에 들어갈 이게 부품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으니까 이 업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얼마의 양을 얼마의 단가에 언제까지 어떤 주기로 납품을 해달라.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이 중요하냐. 이런 부품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와 관련된 부품을 소싱하는 구매 담당자는 기계공학 전공자들을 우리가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와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담당하는 구매 담당자는 전기전자 전공자 또는 재료라든지 그러니까 소재나 이런 것들,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금속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소싱하는 사람들은 뭐 신소재라든지 재료라든지 화학공학과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뽑아서 보통 구매 직무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공계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뽑히는 직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공계 학생 중에서 구매는 나랑 상관없는 직무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또 때로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나중에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품 전략이라는 그런 상품 전략, 상품 기획이라는 이제 포지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제일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 어떤 차를 만들겠어요? 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좋아하는 차를 만들까요? 아니죠. 현대자동차 뭐 회장님이 좋아하는 차를 만들까요? 아니겠죠. 어떤 차를 만들어야 돼요? 시장에서 팔릴 만한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품 기획이나 전략 파트는 뭐라는 거냐면 뭐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장 조사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소비자 니즈 분석, 그다음에 어떤 타 경쟁사 벤치마킹, 그리고 또 뭐 어떤 신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자동차는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큰 틀을 짜는 게 바로 상품 전략 부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상경 계열들을 많이 뽑기도 하지만 상품 전략은 이제 공대생들도 일부 선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대생들이 뭐 하느냐면 기술적인 것들. 아까 제가 처음에 자동차는 신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뭐 IT와 관련 IoT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동차도 굉장히 스마트카로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접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품 전략 부서에서는 현재 어떤 신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쫙 동향 같은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3년 뒤에 나올 차에다가는 이런 기술 나중에는 이제 뭐 자동차도 이렇게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시동이 이제 스마트 버튼이 있지만 이게 이제 스마트폰처럼 지문 인식하는 그런 버튼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뭐 등록된 사람만 차에 시동을 건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넣었을 때 안정성이 확보가 될 건지 어떤 오작동이 안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상품 전략 부서에서 이거 우리도 여기 차에다가 넣으면 상품성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3년 뒤에 나올 차세대 그랜저에다가는 이런 지문 인식 뭐 스마트 시동 버튼을 탑재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대생들도 그런 이제 상품 전략 부서에서 일부 우리가 채용을 해요. 대신 이제 공대생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좀 어학적 능력이 좀 돼야 돼요. 이때는 이제 생산 기술보다 더 좋은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로컬 그룹이 아니라 글로벌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영어로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고요. 또 공대생이지만 내가 평소에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거나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이런 상품 전략 쪽으로 지원을 했었을 때 좀 가능성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국내 영업 서비스 직무,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많이 안 뽑는다 그랬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수요가 많은 게 국내 영업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쭉 보면 국내 영업 지원 학생들의 이제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사실은 뭐 좀 해외 영업을 하고 싶은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외 영업은 너무 완전히 월등한 사람들만 뽑힌다고 하니까 내가 써봐야 경쟁력이 없겠지. 그리고 또 경영진은 너무 많이 안 뽑는다고 하니까 재경 쪽은 내가 또 그쪽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또 마케팅 쪽은 좀 너무 또 이런 것들을 관련된 공모전이나 활동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다 빼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게 국내 영업이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현대 기아차 입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국내 영업을 지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제 해외 법인의 주재원, 여러분들 주재원은 뭐냐면 우리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해외 법인들이 있잖아요. 법인에서 이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사람들 주재원이라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나갈 때 대부분 판매법인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주재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외 영업은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업무를 다뤄볼 스코프가 좀 좁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가서 일했을 때 주재원은 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게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언어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영업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외 판매법인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런 이제 전략들을 세웠어요. 이제는 해외 영업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 출신들을 차라리 해외 주재원으로 보내자. 왜?
국내 영업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제 넓은 스코프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해외 영업은 여러분들 실제 뭐 똑같은 영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단지 로케이션이 해외냐 국내냐 이 정도 차이인데 해외에 이렇게 내가 담당하는 그런 이제 국가가 이제 해외 국가다 보면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밥 먹듯이 출장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번도 못 가기도 하고 대부분 뭐 전화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이제 전방위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국내 영업은 여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현장을 가볼 수도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영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전반적인 영업에 대한 시스템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학적 역량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뭐 해외 주재원을 안 보냈는데 근데 뭐 요즘에는 국내업에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어학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면 차라리 향후에는 이렇게 국내 영업에서 한 10년 이상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한 해외 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근무들 할 기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영업을 쓸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국내 영업에서 근무하지만 또 내가 글로벌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들은 향후에 얼마든지 또 여러 글로벌에서 내가 일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 받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뭐 지원 분야는 사실 뭐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현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현직에서는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겠지만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선발을 해요. 그래서 연구개발을 보통 항상 많이 뽑아왔었고 그다음에 플랜트 기술, 플랜트 운영, 그다음 품질 구매, 기술 경영 파일로트 뭐 요 정도. 물론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분명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TO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TO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재경 마케팅, 상품 전략, 경영 지원 뭐 요 정도 비중으로서 사람을 뽑는다.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보다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IT라는 직무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IT와 관련된 이런 이제 분야들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필요를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더 TO들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뭐 현대 기아자동차를 지원할 때도 자격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뭐 변리사, 뭐 공인노무사, 뭐 공인회계사 뭐 이 정도 자격증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크게 당락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자격증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환경이나 안전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랜트 운영 쪽에서 어떤 그런 공장, 제조 현장에 환경과 안전을 이제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이 자격증으로 인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펙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현대자동차는 너무 스펙을 많이 본다. 뭐 웬만한 학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래요. 스펙이 제가 여기다가 중요하다라고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저도 현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제가 요즘에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공채를 한번 하면요. 3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그렇죠? 3만 명 이상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부 인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뽑고 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들이 조금 더
상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중요하다는 의미였고요. 대신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할 때도 그랬고 지금 상황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카더라 통신, 뭐 이 정도 미만 학점이 이거 밑으로는 무조건 필터링 할 거다. 뭐 이 정도 어학이 이 정도 안 되면 무조건 그 스크린 할 거다. 또는 뭐 학벌을 딱 보고서 뭐 이 정도 학교 내에서 다 선발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카더라 통신을 제가 과거에도 많이 들었고 또 요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없어요. 이제 뭐 제가 다른 기업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근무했을 때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자격만 충족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뭐 남자 같은 경우에 뭐 군대를 면제받았거나 군대를 피했던 사람들 또는 이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 예정인 사람들, 또 2년 이내에 공인 어학 성적을 갖춘 사람들, 요런 이제 최소한의 자격만 충족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서류 전형 대상자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현직에서 근무할 때도 이 서류 전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일일이 여러분들이 썼던 지원서, 자소서들을 일일이 우리가 이제 여러 명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서류에서 합격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요. 반면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어떤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뭐 내 관심이라든지 내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한 사람들은 선발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선발될 기회들이 조금 더 적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전공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대 쪽에서 이렇게 뭐 기계, 전기, 전자, 화공, 재료, 금속, 산공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그룹하면 많은 학생들이 야 이거 군대 같은 회사 아니냐, 좀 이렇게 남자들 중심의 회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또 우리 여기 있는 여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니에요. 제가 근무를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현대자동차는 남성 중심의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지표로는 남자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공장에 가면 생산직 사원들은 대부분 다 남자 직원들입니다. 생산직 사원들이 현대자동차 종업원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로 넘어와 보면요, 연구소는 뭐 이렇게 남성, 여성이 이제 골고루 근무를 하는데 근데 또 남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남자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까 현대차가 제일 많이 뽑는 직무가 뭐죠? 기계공학이에요, 기계공학.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각 대학교에 한번 기계공학과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 여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과거에는요, 뭐 전무했을 수도 있고 전무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인데 여학생이 한 명도 없고 다 남자로 이루어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여학생들도 기계공학이나 자동차공학과에 와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호하지 않아서 안 뽑는 게 아니라 뽑으려고 해도 별로 인원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 신입사원들 또 남자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 면접관을 해봤을 때 느꼈던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임원 면접, 뭐 R&D나 플랜트 쪽 임원 면접을 제가 들어가서 같이 면접을 보면요, 이제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기계 쪽 그쪽 전공자들을 볼 때는 대부분 남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종종 여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오히려 면접관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우리 여학생이 어떻게 기계공학을 선택을 하게 됐느냐, 공부할 때 애로사항은 없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제 이렇게 어떤 정성적인 감으로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그렇게 평가들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계공학과 여학생이다라고 했었을 때 면접에서 오히려 남자 직원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도 제가 자주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뭐 이렇게 어떤 성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서 뽑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서류를 어렵게 통과하게 되면 HMAT이라는 이제 인적성 검사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근무할 당시에 이제 HMAT이 아니고 HKAT라는 거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게도 오히려 적성에서의 탈락자보다 인성에서의 탈락자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근무할 당시. 뭐 지금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와 어떤 인성이 잘 안 맞아서 가치관이 안 맞아서 떨어졌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보통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과장 반응을 했다. 과장 반응이 뭐냐?
아니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치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좋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과장 반응이라는 걸로 인해서 불합격 통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경우가 많았냐? 판단이 안 된다. 판단 불가.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만 도대체 어떤 성향의 어떤 그런 이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당시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감독관을 갔을 때도 항상 당부하는 게 여러분들 제발 인성 검사 볼 때는요 정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작성을 하라는 좀 뭐랄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업의 인성 검사를 볼 때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인재상이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회사가 더 선호할까?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뭐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나서 분명히 내가 앞쪽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쭉 풀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생각대로 딱 풀려고 하니까 잠깐만 내가 앞에서는 조금 더 협업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뭔가 협업을보다는 혼자 본인의 성과를 더 중요한 사람처럼 판단될 것 같아. 고민스러워.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 일단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앞에 거와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쭉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어져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였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하니까 요게 걸리고 또 저게 걸리고 그럼 또 앞에 걸 막 넘겨본 다음에 어떻게 했지?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서 또 일관성을 고려해가지고 톡 막 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요 시간 내에 못 해요. 막 그거 고민을 앞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맞춰 가려다 보니 나중에는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거 하다 이거 아니다 이거 외통수에 빠졌다 앞에 걸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막 수정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사람들이 보면 의외로 많은데요.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렇게 풀다 보면 괜히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풀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뭐 일관성을 따지거나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으세요.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 해봤지만 아주 못난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제도권에 반항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정말 너무 까칠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뭐 정도의 차이지 그래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동아리 활동도 했고 또 주변에 그렇게 막 다 온통 적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다 마음에 안 들고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이 문항 하나하나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냥 하나하나는 그거를 독립적으로 푸세요. 이거 앞에서 어떻게 풀었다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 문항만 생각해서 그냥 앞에서 뭐라고 했던 간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적성검사는 뭐 많이 풀어야지만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적성 검사의 경쟁률이요. 2대1이 채 안 돼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서류 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의 한 10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한 5배수 정도의 면접을 봐요. 그러면 인적성은 그중에 절반 정도가 떨어지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안 오는 사람들 듣고 고려하면 사실 절반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을 엄청 잘 풀어야지만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를 풀다가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 못 풀면요. 그냥 못 푼 대로 두시면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정확히 풀고 못 푼 거는 뭐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마킹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량들을 이제 적성을 갖게 되면 이렇게 회사 우리가 그걸 갖고서 막 어떤 서열을 매겨서 치열하게 상위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런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하려고 보는 면접이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좀 그렇게 적성 검사는 풀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푸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예전부터 연구개발 쪽은 학부생이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답에는 뭐 답부터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R&D라는 게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데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는 굳이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서 학부생들도 얼마든지 R&D 역할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도 보면 뭐 이것도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석사를 엄청나게 많이 뽑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학사가
더 많이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회사에 입사해서 R&D에서 학사라 그러면 뭐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학사 출신들도 나중에 팀장도 하고요. 임원도 되고요. 심지어는 연구소장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미 이제 그랬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R&D를 가고 싶은데 현대차 R&D는 어차피 들어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플랜트라든지 뭐 품질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보여줍니다. 단 이제 해석이라는 파트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학사를 배제하고 석사, 박사 중심으로 선발하는 그런 특정 포지션을 제외하고는요. 학사, 석사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또 현대 기아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지원서 썼지만 또 앞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했었던 이야기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